안녕하세요. 볼파르트 판넨베르크 오늘 강독 74번째 시간입니다. 그 강독 들어가기 전에 제가 OBS 프로그램 오늘 한 가지 더 방법을 익혀서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시범을 보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어떤 뭐 무슨 표지가 있죠? 가득 채운 거 말입니다. 저게 지금 윈도우 캡처 방식으로 제가 끌어온 거예요. 네, 윈도우 캡처를 잘 활용하라는 어드바이스를 듣고 그걸 지금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크롬, 크롬 인터넷 뭐예요? 뭐라 그러죠? 하여튼 거기 들어가서 뭐 이거저거 찾는 거는 잘 되고 그것만이 아니라 예, 제 컴퓨터 본체에 들어있는 여러 자료들을 끌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게 윈도우 캡처 그 소스라고 그러나 기능이라고 하나 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잠깐 그래서 2016년 독일에 한 달 갔다 왔잖아요. 그때 베를린에서 제가 구경했던 그 성공회 맞을 겁니다. 그 교회당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날짜가 적혀 있죠? 2016년 10월 1일이래요. 9월 중순부터 해서 10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갔다 왔습니다. 그 입구에 있는 그 미사 안내입니다. 카테드랄레 디 에스 에드비게 에드비게 뭐 대성당 카테드랄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독일어가 아니고 이탈리아 같아요. 이탈리아가 왜 돼? 오라리오 델레 뭐 메세 미사가 뭐 8시 12시 뭐 그런 거 있고 음 독일어로는 안 써 있네요. 하여튼 하여튼 그 집회 안내입니다. 이거 잘 봐도 뭔지 잘 모르겠네. 하여튼 무슨 요일 날 뭐가 있고 이제 그런 기도회 있고 예배 있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사진은 이게 1층입니다. 가운데에는 지하예요. 지하하고 1층하고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건 천장이죠. 천장 위에 유리로 빛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저런 돔 천정은 옛날에 그 교회당, 성당 뭐 질 때 많이 사용한 어, 건축 기법입니다. 예, 이걸 이제 노출 적당하게 해서 찍은 겁니다. 그 세례가 아니지. 어, 들어갈 때 성수라고 그러죠, 성수. 물 찍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옆에는 헌금함인데, 정식 헌금이 아니라, 뭐, 자선, 자선 구호고입니다. 스펜데, 피어디, 카리스타, 자르바이트, 데어, 도움, 기마인데. 이 도움, 그, 어, 성당, 도움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부금. 그래야 되고요. 스테인글라스. 다시 그 전체 광경. 네, 촛불입니다. 성당은 아니에요. 성공의, 인가? 성공이도 아닌가? 제가 알았었는데, 음, 다른 각도에서. 저긴 파이프 올간이네요. 파이프 올간 그날 연주를 누가 하든가. 그 나와서 회랑 있는 데서 그 안쪽을 향해서 창문 들여다보면서,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그, 그 방향으로 사진을 찍은 거죠. 창문 안에 성, 교회당 혹은 성당, 그 본당이 보이는 겁니다. 다른 각도예요. 예, 그것도 유리창 반사가 되고 있군요. 유리창 안으로 들여다본 겁니다. 이거 바깥의 모습이에요. 바깥에. 여기 누가 앉아서 동량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어, 이렇게 접시 같은 거 놓고 도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건축하느라고 바쁘거든요. 여기 옛날 동베를린 쪽입니다. 포스터 그 근처에 있는 겁니다. 어디 뭐 공사하는데 그 가림막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뭐 성공의 성당인가 어딘가 네, 연주해야 하는 거군요. 네. 이런 것만 보면 가톨릭 성당 같은데 가톨릭은 아니거든요. 아, 성공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멀리서 돔이에요. 네, 좀 더 가까이서 지금 공사하는 데가 있고 독일 깃발 예. 여기가 베벨 플라츠입니다. 베벨 광장이죠. 근데 뭐 유명한 데인 것 같아요. 베벨 광장이. 이게 뭐죠? 이게 알코올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음주 측정기인가? 이 근처 예, 그 근처에서 이상한 색깔의 차들이 많죠? 다양하게 차들이 다닙니다. 여기는 어느 성당인가? 하여튼 교회당인가? 교회당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 성가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성가 연습. 뭐 바깥에서, 이제 외부인들이 들어가서 앉아서 구경해도 됩니다. 재밌게, 편안하게. 뭐, 축하를 하는 것 같죠? 꽃을 주네요. 밤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걸 내가 이제 할 줄 알게 되었다. 네, 자랑한 거예요. 이제 윈도우 캡처를 빼버리겠습니다. 됐죠?
음, 폴파르트 파넨베르크 자연신학 원래 214쪽 74강입니다. 214쪽이에요. 사물의 내적 내면 그 첫 번 패러그래프까지 지난번에 읽었습니다. 샤르댕이 나오죠. 그림이 있습니다. 계속 사진 돋았습니다. 샤르댕. 파넨베르크가 샤르댕이 아주 파넨베르크가 볼 때 그 생물학하고 신학하고의 관계를 가장 뛰어나게 설명한 여러 해석한 학자입니다. 그에게 어떤 한계가 있나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물의 내적 내면 이쪽으로 치우친 게 문제다. 겁니다. 그와 더불어 샤르댕은 자연과학적 사고의 한계를 넘어간다. 왜냐하면 그가 도달한 일반적 가설은 더 이상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없고 오직 그것이 현상들에 대한 통일된 상을 부여해 줄 수 있는지를 근거로 해서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의 관점에서 꼼꼼히 따져보면 예요. 자, 215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214는 들어가고 215쪽. 샤르댕의 방법은 사실 엄청난 외사법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느 단계까지는 그 일반적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나 어느 단계 넘어서는 그 법칙이 통용되지 않게 하는 어떤 힘을 보는 관점, 이게 외사법인 것 같아요. 외사법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외사법을 통해 지금 의식이 중요했잖아요. 의식. 이게 아주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인간 현상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종이 지구에 나타나는데 그에게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게 아주 예외적인 현상으로 나왔다. 근데 그게 이제 샤르댕에게는 내면의 문제, 자기 인간 내면이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나오는 어떤 현상으로 보는 거죠. 결국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신학에서 얘기하는 그게 인간의 의식에 종속될 수가 있거든요. 구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외사법을 통해 의식의 단계적 변화와 복잡한 유기조직의 단계적 변화 사이에 보다 일반적인 관계가 강조되고 의식이 중추신경계의 현존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은 무시된다. 이거 복잡해하고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 각조 5번이 있는데 그건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연과학적 사유방식을 엄밀한 의미에서 자연의 철학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샤르댕의 논제는
다시요. 자연과학적 사유 방식을 엄밀한 의미에서 자연 철학으로 확장 해야 한다는 샤르댕의 논제는 경험적 자연과학의 비판에 흔들리지 않으면 그만큼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음, 것이라 할 수 있다.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거 뭐, 이거 어려운 이야기들이라서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건 줄 알고 할 수 없다고 말하면 또 할 수 없나? 그냥 겨우 이제 따라가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식 형태가 책을 보는 거예요. 의식 형태. 뭐 의식 형태는 뭐 아시겠죠? 우리 생각하고 뭐 자기가 어디에 있고 뭐 이런저런 것들 사람만이 인간 현상만이 인간 현상에만 나타나는 예외적 사건, 의식 형태가 두뇌의 기능에 제약을 가한다는 사실은 우리 의식의 유비적인 어떤 것이 비록 그와 정확하게 똑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아직 중추신경계가 현존하지 않는 곳에도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 가정을 배제하지 않는다. 알듯 말듯 그 정도로 그냥 넘어가요. 너무 다 하려고 하면 머리가 터집니다. 우리가 연장 레스 엑스텐자 연장적 사물과 레스 코기탄스 의식적 사물 레스가 사물이죠. 틀리면 또 안 되는데 이게 유명한 그 개념이거든요. 레스 엑스텐자와 레스 코그니탄스. 그러니까 레스 엑스텐자는 뭐 길이 그 용어가 있는데 레스 엑스텐자 이건 정말 제가 찾아봐야 되겠어요. 사전에서 자, 거기 들으세요. 레스 이거는 엑스 텐자 레스 엑스텐자와 레스 코기탄스 이거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다가 이 영상이 잠시 끊겼습니다. 단축키를 설정해 놨더니 자판 두드리다가 그게 건드려진 것 같아요. 18분 정도 한 거 날아간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끊겼어요. 그래서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상 두 개를 제가 다시 연결해서 하나로 만들면 되죠. 제가 뭐 그 파일을 같이 합치고 나누고 이런 것도 할 줄 압니다. 레스 코기탄스, 레스 엑스텐자와 레스 코기탄스가 있잖아요. 레스는 실체, 사물 이런 뜻입니다. 아까 제가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기억으로 말씀드린 것처럼요. 연장된 실체, 그리고 사유하는 실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레스 엑스텐자는 유물론적인 거고요. 레스 코기탄스는 인식론적인 것, 그렇게 두 개를 나눈 겁니다. 예. 앞에 레스 엑스텐자는
뭐, 뇌, 이것도 물질이잖아요. 그걸로 보는 거고, 레스 코기탄스는 그 뇌 말고 더 근원적인 그 사유의 세계가 있다. 하여튼 뭐 그렇게 보는데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원론이죠. 데카르트의 이원론입니다. 데카르트가 그렇게 어느 책에서 말한 것 같습니다. 레스 엑스텐자와 레스 코기탄스로 말이죠. 인간이 이렇게 두 가지 나뉜 두 가지 이원론적으로 인간을 보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만족할 수 없고 잠깐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의식을 완전히 이질적인 물질 발생의 단순한 유사 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곳에서 그러한 가정들은 주제넘게 등장을 했다. 주제넘게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모르겠어요. 생명의 구체적인 인간적 형태의 한 요소로서 인간의식은 따라 모든 자연현상 일반의 보다 보편적인 한 특성을 수정된 형태로 표상한다는 가정을, 말이, 표현이 어렵네. 그에 대한, 이건 완전히 외국어를 번역하듯이 천천히 생각하면서 해석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저에게 그럴 만한 능력과 에너지가 없어서 대충 넘어갑니다. 그에 대한 경험적 판단이 회피되거나 혹은 어쨌든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곧 인간을 포함한 자연의 통일성과 연속성에 수반되는 조건으로 등장한다. 자, 이제 넘어가고 샤르댕만이 이 개념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 개념은 다른 범신론이 아니라 범심론이네요. 이게 범이라는 뜻이에요. 판. 그리고 PSY, CHISM. 뭐, 사이코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이런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PSYCHISM. 이 발음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이키즘이라고는 발음 안 하겠죠. 마음을 가리켜요. 심리학, 사이콜로지 하는데, 사이라고 읽어야 되는 사이키즘이라고 하나요? 심리학은 사이콜로지, 시콜로지인가? 발음 제가 자신이 없어요. 범신론이 아니라 범신론들과 더불어 장구한 철학적 전통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사유방식이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론과 더불어 근대적 형식으로 표현된다. 굉장히 어렵게 지금 전문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긴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연결시키는 게 조금 복잡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이 세계, 인간, 이걸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론, 이거 뭐 하나만 따라가려고 하더라도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리고 그게 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지, 그걸 완벽하게 다 아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따라가기 힘든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논의를 전개하는 거는 그만큼 알면 알수록 그 세계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복잡하다기보다도 모르는 부분이 많다.
인간 하나만, 인간 현상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그,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 그걸 이 식으로 설명해 볼까? 저걸로 해 볼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인간과 언어 문제만 하더라도 인간 현상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전문적인 용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주눅 들지는 마시라고 얘기입니다. 저도 시간만 많으면 이게 일일이 이거 다 찾아보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그들이 뭘 얘기하는지 이제 따라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에서 어디가 문제다 하는 것도 밝혀낼 수 있겠죠. 어느 정도나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가능은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말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거기에 전문가가 될 만큼 뭐 시간도 안 되고 여태까지 쌓아온 것도 없고 그냥 이런 부분에서는 상식적으로만 아는 거죠. 성경과 목회, 설교 뭐 이런 데만 전공을 제가 했으니 뭐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뭐 철학에 대해서 책을 읽었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이 전문가들 특히 이런 대가들이 한 이야기들을 제가 딱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겁먹지는 마시라 그 뜻이에요. 모나드론에 따르면 모든 모나드들은 모나드 단자죠 단자. 예, 모나드 단자. 이 단자론 모나드들은 이제 그 모나드 단자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신과 유비적인 어떤 것으로 인식된다. 라이프니츠는 지각 속에 주어지는 본질을 지각을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아는 것. 그 주어지는 본질을 정신이라 명하기를 주저하였고 정신이 아니다. 비록 통각 이게 또 어려운 단어가 나오네. perception 통각이라 이름되는 인간의식과는 구별된다고 하더라도 통각이라 요거는 이제 들어가고요. 215쪽은 들어가고 216쪽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통각 뭐를 뚫어낼 수 있는 통찰력인가? 넘어가겠습니다. 대충 그런 쯤 될 것 같습니다. 통각이라 이름되는 인간의식과는 구별된다. 통각. 구별된다 하더라도 저등이 뭐야? 오자인 것 같은데 저등의 모나드들의 경험 형태를 지각이라 perception. 네. 이 지각이 perception이고 통각은 apperception이에요. AP가 하나 더 들어갔을 뿐이에요. 접두사로. 비슷한 거죠. 이름하기를 유발했다. 최근 이 범심론, 이런 것도 있어요. 판사이키즘, 이 철학을 기본 줄기로 하여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데, 물론 샤르댕도 그 중에 하나다. 과정 철학, 프로세스 필로소피, 이건 또 세계를 프로세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죠. 장자 같은 사람들은 도 개념으로 하고요. 창조적 진화에서 발전적으로 추동되는 생기 혹은
에랑비탈. 영어로 좀 다뤄주지. 생기가. 영어로 뭔가. 독일어로 아이그니스인데, 생기, 제가 저거 찾아볼까요? 아무래도. 음, 이거 하다가 또 멈추면 안 되는데. 사전으로 들어가서요. 어학사전. 네, 영어로 해서, 음, 생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음, 영어로는 여러 가지로 나왔네요. life. 이것도 생기라고 하고, liveliness. 그다음에 vitality 같네요. 예, 지나가겠습니다. 예, 여기 프랑스어로 엘랑비탈 이렇게 이게 생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바이탈리티 비슷한 단어네요. 창조적 연합 개념에서 두드러지는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샤르등의 사상은 상당히 연관성을 갖고 있던 앙리 베르그송, 프랑스 사람 베르그송 생철학자죠. 이 사람도요. 베르그송의 사유 체계 속에서 범신론은 분명히 물활성 물질과 불활성, 단어가 불활성 물질과 대조되어 있는 살아있는 것의 영역에 국한하고 있다. 불활성,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아있지 못한 물질과 대조되는 살아있는 것의 영역에 국한하고 있다. 각주 8번인데 넘어갈까요? 길게 나왔네요. 8번이. 음, 상당히 길게 나왔네. 그거 읽지 말게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보자. 아니죠. 이 패러그래프는 다 읽으면 좋겠는데요. 좀 기네, 생각보다. 그냥 가보겠습니다. 이 점에서 샤르댕의 사고는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 헤드의 과정 철학에 보다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화이트 헤드가 현상들의 내면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모든 자연 사건들에 대한 인간의 경험 과정 속에서 주체성을 번역해낼 때 화이트 헤드의 사고는 그와 같은 개념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화이트 헤드는 의식을 각 기초 사건들의 특성으로 모든 현실적 계기 특성으로 예. 참 재밌기도 하고 저렇게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놀랍기도 하고요. 예, 그 제가 아는 만큼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낫겠어요. 계속 여기 예, 어려운 요 부분에서 머물러 있다가는 우리가 음, 자꾸 제자리에서 멈도는 것 같아서요. 나가겠습니다. 특성으로 인식 요건 이제 들어가고 216 들어가고 217 들어가고 217 특성으로 인식한다. 자기 구성의 각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그 사건으로서의 실제가 경험하는 물리적 극의 폴, 극, 물리적 극에 더하여 정신적 극과 주체적 목적을 발견한다고 화이트헤드가 언급하는 대목에서 이것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그는 이미 모든 자연 발생 사건들 속에서
이성의 원리를 인식할 수 있었다. 어떻든 간에 우리는 화이트헤드가 정신을 그 본래의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 존재들과 고등 동물들에게만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는 의식이란 복잡한 통합 과정에서 나중에 파생된 샘물이라고 주장한다. 파생됐다. 주어졌다는 거죠. 샤르덴과 화이트헤드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용어상의 차이라고 볼 수 있으면 이는 그들의 의식에 대해서 보다 협소한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에서만 보려고 했기 때문에 유발된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팔렌베르크 대단하네. 그 대단한 화이트헤드하고 샤르댕 이 사람들이 인간 의식을 협소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네요. 음. 그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어떤 게 바른 거냐? 그 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여기 필요한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